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 어릴 때부터 봐오던 친구와 눈이 맞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기억조차 없는 시절부터 함께했던 터라 평생을 지지고 볶고 산다고 해도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었거든요. 평생을 함께해도 늘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싸운다고 해도 금방 화해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한 사람이요. 하지만 그만큼 믿었던 만큼 배신을 당했을 때의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뒤통수 맞고 제 머리통에 금이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믿는 도끼의 발등이 아닌 뒤통수 제대로 찍힌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저희 조부모님의 사연부터 간략하게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전쟁통에 정말 가족들의 손만 꼭 붙잡고 하염없이 밑으로 그렇게 내려오셨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었는지 하도 걸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하셨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족들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돌아가셔서 찾기도 힘들다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상가족 찾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어떻게든 헤어진 가족들의 소식을 들으려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랬었지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쟁 이야기란 아주 옛날 사람들이 들려주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피난을 내려와 서울에 자리를 트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북에서 내려올 때 챙겨왔던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 덕분에 시작은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자리를 잡으신 지역 일대의 땅을 넉넉히 사서 같이 피난을 내려왔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떼어주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같이 피난을 내려오다 만난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었대요.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 조부모님께서 각색을 조금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듣고 자라왔어요. 그나마 살림살이가 넉넉했던 저희 조부모님께서는 주변에 어렵게 피난을 온 사람들을 도우며 호영호재하고 지내셨대요. 그 중에 유독 우리 조부모님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잘 모셨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시죠. 이북에서 내려와 가족도 없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습니까? 서로에게 정말 좋은 가족이 되어주자 약속을 하시면서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나면 꼭 연을 이어주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대요. 하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엮는다고 다 엮이겠습니까? 하필이면 두 집안 모두 아들만 낳는 바람에 자식들끼리 결혼을 시키자는 약속은 물 건너가게 된 것이지요. 딸 자식 하나만 낳았어도 걱정이 없었을 텐데 하시며 아쉬워하셨대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자식들이 손주를 낳았는데 딱 좋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으시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낳으신 거죠. 나이도 동갑이겠다. 성별도 딱 좋게 남자와 여자겠다. 저희들의 조부모님께서는 더 볼 것도 없으니 손주들을 결혼시키자 본인들끼리 약조를 하신 겁니다. 가족을 맺자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손주들끼리 결혼을 하면 가족이 되지 않겠냐 하신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이 살던 그 동네에서 쭉 살았는데 남편은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결혼을 일찍 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거든요. 남편네 집안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며 결혼을 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신 거죠. 남편은 거기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아이를 낳고 더 이상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며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자연스럽게 시조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저희 가족과 다시 인연이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3살에서 4살 때쯤 한국에 온 남편은
아직 말을 잘 하던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한국에 금방 적응을 하고 한국말도 곧잘 따라했어요. 저는 동네에 친구가 생겨서 무척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조부모님께서 손주 둘을 무조건 엮으려던 계획도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이 한 동네에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고 고등학교는 각자 남고 여고로 갈라지면서 같이 졸업하지 못했지만 둘도 없이 좋은 친구로 지내게 되었죠. 중학생 때는 사춘기가 세게 온 남편 때문에 서먹서먹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서로를 고를 만큼 그렇게 진한 우정을 나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시할아버지께 물려받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도 입사를 시켜주시겠다 제안을 하셨었지만 저는 낙하산 취급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제 능력치에 닿는 한에서 회사를 골라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서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하진 못했지만 평일에 가끔 맥주 한잔 하면서 신세한탄도 하고 그렇게 지냈지요. 저희들의 조부모님께서는 본인들이 나이가 많으니 하루라도 빨리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저랑 남편은 화들짝 놀랐죠. 평생을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너희 둘 결혼은 언제 할 거니? 하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소름이겠습니까? 솔직히 저희 두 사람 각자 연애를 누구랑 했는지 누구랑 뭘 했는지 모르는 게 없는 사이였는데 결혼이라는 단어가 붙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 제꼈는데 어느 날 진지하게 남편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저에게 진심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작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이에 남편에게 또 다른 감정이 생겼었나 봐요. 남편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했을 뿐 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달달한 연애 기간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서로에게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깨닫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가에서 하루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준비를 하신 것도 있지만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두 사람 평생을 친구로 지냈었기에 결혼 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회사라서 편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막상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게 엄청나게 눈에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 생각보다 능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입사를 한 것만 해도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니까 자연스럽게 입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 흔한 이력서 하나 쓰지 않고 입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남편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낙하산으로 입사를 했다고 해도 본인의 능력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았겠지만 능력치 하나 없이 일을 맡기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죠? 이거 제가 하는 거 맞아요? 이러고 있으니 다들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놈 처음에는 자기한테 일을 안 시킨다고 낄낄거리면서 월급 노팡으로 살 수 있다고 좋아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티가 나고 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다들 끼워주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제서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은근슬쩍 끼워달라고 했다는데 사람들이 어디 끼워주고 싶겠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일단 남편은 아웃. 남편에게 주어주는 일은 자료를 모아오는 허드렛일밖에 없었어요. 그나마도 프로젝트에 이름이나 끼워주면 다행이었죠. 아니 내가 사장 아들인데 이렇게 직원들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 다들 처음부터 잘했대? 나한테 하나하나 알려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설마 내가 사장 아들이라서 일부러 안 챙겨주는 건가? 자기네들이 공을 다 가르치고 싶어서? 설마 그랬겠어?
사람들이 당신한테 안 알려준 게 맞는지 차근차근 생각해봐. 다 알려준 건데 당신이 귀찮다고 그동안 모른 척 맨질거렸던 것은 아니었고, 당신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만 해도 월급 루팡이니 뭐니 하면서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좋아했었잖아. 아, 물론 그러기야 했지만 지금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나만 자꾸 배척한다니까. 이번에도 나한테 자료를 모아오라고 해서 쫙 준비해갔는데 내 자료만 쏙 빼놓고 PPT를 만들었다고. 이래서는 내가 임원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눈치가 보일 텐데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나는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거 아니야. 자료 줘봐봐. 내가 또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선수 아니었어? 리더십 전형으로 대학 다닌 사람이야. 자, 보자.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했나. 그렇게 남편이 내민 서류들을 확인하는데 제가 팀장이어도 남편이 가지고 온 자료는 안 쓸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홍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대기업 인터넷 사이트에서 긁어온 자료를 출처 그대로 적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가 봐도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기에서 온 티가 팍팍 났어요. 이 정도 자료는 중학생도 5분이면 만들겠다 싶은 자료들이었죠. 제가 보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저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자료가 얼마나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자료인지를요. 제가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회사 일을 그만두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제가 봐도 이 자료는 절대로 안 쓸 것 같은 그런 허접한 것들이었어요. 여보, 이거 진짜 당신이 한 거야? 아니, 자료를 이렇게 취합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봐봐. 여기에는 비속어도 그냥 들어가 있는데? 그러네. 지구 때문에 그런 건가? 왜 확인을 못했었지? 아이씨, 이런 실수를 하다니. 당신이 자료 취합해놓고 확인 한번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 자료를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막말로 이 정도 자료는 아무나 준비해오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래? 당신이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아무래도 내가 홍보 쪽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조금 유머 코드 있게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나 뭐 그런 것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쭉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쉽지. 이거 봐봐. 여기서 일단 검색을 한 내용을 쭉 정리해서 여기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두면 캡처별로. 저는 엑셀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사실 원리만 알면 어려울 게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수식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나오는 건 금방이었죠. 남편과 거의 일주일을 넘게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저랑 3시간씩 남편이 만들고 싶은 홍보 PPT를 고민하고 수정했어요. 남이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었고 저희 둘이서 재미있게 상상력을 펼쳐 구상을 했던 일이었죠. 사실 남편은 그냥 말만 툭툭 던지고 그에 맞는 자료라던가 수식값은 전부 제 몫이었지만 남편이 제가 하는 걸 보고 배우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완성이 된 결과물을 저랑 상의도 없이 남편이 회사에 제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PPT를 내밀며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매우 관심 있어 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대박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SNS에 관심도 많고 소위 말하는 애드립이라는 걸 즐겨 하다 보니까 남편의 PPT가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할 줄 아는 놈이었는데 안 했던 거잖아? 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받게 되면서 남편이 더욱 곤란해진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편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라고 또 PPT를 만들어 오라고 은근한 기대감을 보낸 거죠. 남편은 그 부담감에 미쳐버리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기대감과 관심 그리고 인정을 받았으니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긴 한데 능력이 개뿔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 SOS를 쳤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안 보이는 내조를 시작했죠.
남편이 일감을 가지고 집에 오면 제가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서 남편의 손에 들려보내고 그 결과 남편은 회사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제 숨은 공으로 승진까지 팍팍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했죠. 사실 남편이 그 능력을 인정받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저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시할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증손주를 기다려온 걸 제가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부담이 되었었어요. 괜히 눈치도 보였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임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자 회사 사람들이랑 주말에는 풋살을 간다고 나가고 평일에는 회식을 한다고 바쁘고 아주 싸돌아다니기 바빴어요. 온 가족이 제 임신만을 기다리며 조바심을 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께는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그래, 어디 아이가 생긴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생길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생기는 법이야.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 응? 어머님, 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건 저도 같은 마음인데 그이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어요. 같이 합의 맞아야 생기는 건데. 그래, 우리 아들놈이 속 많이 썩이지. 내가 미안해서 이걸 어쩌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천천히 생각하라고 요즘은 나이 50에도 임신하는 사람 많다면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요. 남편은 놀기 바빠 죽겠는데 병원을 가야 하냐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제가 얼마나 임신에 목매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같이 병원에 가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니까 문자 메시지로 병원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나 보다. 병원으로 바로 올 건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예약 시간이 다 되어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혼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혼자 소리도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사정이 있어도 단단히 있어 보였는지 간호사들이 휴지를 가져다 주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결과지를 받았는데 난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난임이라는 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난임이라는 결과지를 받았다고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임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난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음에는 꼭 남편분이랑 같이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제가 얼마나 회사 일을 도와주며 내조를 했는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알면서 어찌 도움 한번 주지 않는 건지 속상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밥 한 끼 먹지 않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놈 불도 켜져 있지 않은 집안 한가운데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보고 슬쩍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데도 저한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는 남편놈을 보면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방에 따라 들어가서 결국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내가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침부터 어디를 갔다가 이제서야 오는 거야? 내가 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 받자고 했던 말은 왜 무시를 하는 건데? 나 혼자 임신해? 나 혼자 아이를 어떻게 가져? 아, 참, 아이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래? 나는 솔직히 지금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아이? 필요가 없다고. 아이 낳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지내지도 못할 거고.
거기다가 나가는 돈도 많아지잖아. 지금처럼 회사에 여유롭게 하면서 능력도 인정받고 또 내 사람들 챙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가족들 전부 아이를 기다리는데 당신 언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일이야? 병원 가자 우리. 가서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고 우리 시험관이라도 해서 아이 가지자. 요즘은 난임 부부들 시험관에서 아이 많이 낳는데 갑자기 웬 난임? 당신 혹시 난임이래? 잘 됐네. 이참에 양가에 당신이 난임인 거 밝히고 아이 못 가진다고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의사가 난임이라고 자연 임신 못하는 거 아니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충분히 임신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도 내가 난임인 걸 밝히고 아이를 가지지 말자고? 그래, 아이 가지기 싫다니까. 잘 됐네. 나 당신이랑 사는 거 지겨워. 그동안 회사에 도와주면서 은근히 생색내는 것도 싫었고 당신이랑 대화하기도 싫고 얼굴 마주하기는 더 싫다고. 그런 마당에 하자까지 있다? 땡큐지 나는. 그럼 이혼하자.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일 있어? 어디 여자라도 숨겨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회사 사람들 만난다고 나간 거야? 아, 진짜 병 아니냐 그거. 갑자기 의심을 한다고? 내가 애초에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냥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편하겠구나 싶어도 것도 있고 당신이 회사 일에 빠삭하니까 돈 받으면서 시간 질질 끈 것도 있어.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을 해야지만 아버지가 회사 물려준다고 해서 회사 받아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어차피 내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 줄은 몰랐지만 회사만 건지면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나랑 결혼을 한 이유가 고작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 몇 번을 말해. 당신이랑 결혼 안 하면 회사 가질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데 내가 이런 기회를 왜 놓쳐? 우리 아버지 회사 생각보다 엄청 튼튼한 회사야. 그거 하나만 내가 운영해도 평생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 안 그래도 요즘 슬슬 내 능력 인정을 해주셔서 너한테 회사 물려주시고 은퇴하실 준비하고 있는데 타이밍도 딱이네. 내가 회사 물려받는 거 몇 개월 안 남은 일이니까 그때까지만 버텨. 당신 아님이라 아이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손주를 바라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이혼해라 하겠지. 우리 할아버지도 나이가 90을 넘겼는데 얼마나 더 버티시겠어? 안 그래? 내가 당신이 그 몇 개월만 참아주면 위자료로 한 1억 줄게. 1억이면 충분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돈 때문이었다니. 저랑 결혼을 한 이유가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꽤 남편을 의지했고 어릴 때의 추억마저 미화가 되어 있었던 건지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회사까지 그만두었었잖아요. 그러니 남편도 노력을 해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저 돈 때문에 집안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회사를 물려준다고 하니까 저랑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어차피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한둘도 아닌데 이혼이 무슨 흠이냐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본인이 원하는 바는 전부 다 가지고 나중에 저를 팽하면 된다고 그저 저를 도구로만 생각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남편 놈은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이불이며 베개며 싹 들고 나와서는 저에게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방을 쓸 이유도 없고 같이 자는 것도 싫다면서요. 저는 작은 방으로 쫓겨나고야 말았죠. 그냥 입을 열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어김없이 나가는 남편을 보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 숨죽여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랑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잖아요. 중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패션 잡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트렌드를 잘 아는 친구였는데
전화 받자마자 질문을 퍼붓더라고요. 얘, 너 올해 결혼 몇 년 차지? 10년 차인가? 너네 리마인드 웨딩인가 뭔가 그런 거 하기로 했어? 어? 이게 다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결혼한 지 거의 12년 차? 그렇게 됐지. 리마인드 웨딩은 무슨. 뭐야. 시기도 애매한데. 아니, 뭐지? 얘, 미안. 내가 말 실수했나 보다. 무슨 소리야? 얘, 전부 다 빠짐없이 말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입이 방정이다, 진짜. 너 대신 찬혁이한테는 비밀 지켜줘야 해. 갑자기 제 남편의 이름이 나오길래 무슨 소린가 싶었죠. 알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꼭 비밀이라고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아니, 찬혁이가 글쎄 갑자기 요즘은 어떤 웨딩이 트렌드냐고 물어보더라고. 단지는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 깔끔하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뭐가 있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 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너네 결혼 10주년이라 뭐 리마인드 웨딩 세련되게 한번 해보려고 하나 싶었던 거지. 반지도 엄청 비싼 거 추천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물어보던데 야, 너네 사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럽다 하는데 어제 바로 이혼을 이야기한 사람이 저한테 리마인드 웨딩을 하자고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순간 속에서부터 천불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여자가 생겼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얼마나 어린 여자길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찾을까 싶어서 분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집 밖으로 나돌아다닌 것도 임신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도 전부 그 여자 때문인가 싶어서 저는 대충 전화를 끊고 목놓아 울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는 폐가 좋지 않아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고 계셨고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저에게 버럭하시면서 임신 소식이라도 들려달라고 하시며 잔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해 줄 테니까 임신만 하게 해달라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그날 저녁 기분 좋게 취해서 들어온 남편 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손 안 나. 놔? 못 나. 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민정이한테 오늘 전화 왔어. 당신이 웨딩 트렌드가 뭐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반지가 뭐냐 물어봤다며? 나한테 리마인드 웨딩이라도 하는 거냐고 초대해달라고 하더라. 당신 미쳤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나 바람핍니다 하고 소문낼 일 있냐고. 그래서 나랑 아이 가지기도 싫고 이혼까지 하자고 한 거야? 그년이랑 살아보려고? 그러자 남편 놈이 멱살을 잡은 제 손을 힘껏 뿌리치더라고요. 저를 확 밀치기까지 했어요. 에이씨, 기분 좋게 술 먹고 돌아왔더니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1억 준다고 이혼하자니까. 너도 그냥 세상 찾아갈 생각해. 우리 할아버지 병원에서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딱 6개월만 참고 이혼하자고. 제가 주저앉아 펑펑 울었더니만 꼴도 보기 싫다면서 안방에서 짐을 챙겨 나오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물었더니 이 꼴을 보고 어떻게 더 살겠냐고. 자기는 집 나가서 살 테니까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지는 얼굴도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년네 집으로 가나 보다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을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남편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하자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 뒤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정말 무기력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뭘 봐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키우던 개한테 물려도 배신감이 드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평생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남편에게 받은 충격과 배신감이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는 또다시 제 인생을 무너뜨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군요.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너 어디냐? 당장 와야겠다. 여기 병원 응급실이야. 네, 응급실에는 무슨 일로 가셨는데요? 아빠 어디 아파요? 아니, 네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죠.
갑자기 친정엄마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건지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친정아버지께서 말을 해주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신발도 제대로 못 갈아 신고 집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나왔더라고요. 응급실에 찾아가니 이미 친정엄마는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수술실 앞으로 달려가니까 친정아버지께서 그 앞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친정아버지 옆에 가서 닥달을 했죠. 엄마가 왜 수술실에 있는 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가 왜 아파요? 그게 말이다. 세상에. 네 엄마가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지 뭐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택시에 그만.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한 것과는 달리 수술 2시간 만에 수술 중이라던 표시에 불이 꺼졌고 의사가 나와서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의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고의 충격이 무척이나 컸고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좌절감에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드라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사람들을 보며 무슨 연기를 저렇게 오바스럽게 하나 싶었는데 정말 제 일로 닥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을 하셨고 저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건 사고는 늘 이렇게 한 번에 크게 터지는 건지 제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의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상조회사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 관리인이 절차를 말해주고 상복도 가져다주고 하는데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니 갈아입고 여기 서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서 있고 정말 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넋이나가 따라하고 있었죠. 요즘 시대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연락도 문자 메시지로 한 번에 전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댁 식구들도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시할아버지께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와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랑 남편이 별거를 한다는 소식도 모르시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남편놈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니 얘는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아직도 안 나타나니? 주말인데 어디 간다는 이야기도 없었어? 모르겠어요. 오겠죠. 연락 갔을 텐데. 전화도 안 해본 거야? 아니 너 이사 오기라도 했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까먹었어요. 할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집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했지. 아이 근처에 살면서 곱빼기도 안 보이는 놈 아니니. 아무튼 마음 잘 추스리고 내가 이따 저녁 때 다시 오마. 아니에요. 할아버님 계신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녁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을 하셨지만 저는 극구 말렸죠. 남편놈이 안 나타나면 결국 변명을 하는 건 제 몫이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귀찮고 싫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확 그 새끼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을 하고 싶어도 남편놈이 당연히 제 난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텐데 그럼 저희 부모님은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게다가 증손주에 목매달고 계셨던 시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난임이라는 게 밝혀지면 빨리 이혼해주지 않고 뭐 하냐고 하실 것 같았고 제가 몇 배로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았죠.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거 조용히 도장 찍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고요. 저만 해도 이미 너무 지쳐서 남편이랑 하루빨리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놈이랑 제 사정을 모르니까 남편이 빈소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무척이나 이상해 보였나 봐요. 다들 남편을 찾길래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부고 소식이 전달이 되어서 그런 건지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왜 전화했어? 소식 들었지? 엄마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지금 장례식장인데 다들 당신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통에 연락했어. 이혼 그거 당신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빈수에 좀 와줘. 내가 가서 뭐 한다고. 대충 바쁘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아무리 바빠도 장모상인데 사회가 안 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신 어디 멀리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 얼른 와서 자리만 좀 지켜줘.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이혼해주겠다니까? 야야, 그건 당연한 거야. 너 왜 못 가지잖아. 애도 못 가주는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어? 그거 충분한 이혼 소요 되거든. 그리고 곧 있으면 좋지 싫지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내가 니네 집 사위인 척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남 될 건데. 귀찮게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일일이 인사를 하고 그래야 돼. 그냥 어차피 사라질 남편놈 미리미리 없다고 생각해. 내가 거길 도대체 왜 가냐. 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아니고 우리 엄마 장례식장이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은 남편이 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건 네 생각이고 나 지금 바쁘거든. 내가 너랑 꽁으로 이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억 준다고 1억. 아씨 어차피 유책 배우자가 넌데 그냥 소송 걸어서 위자료고 뭐고 빈털터리 만들어버릴까 보다. 야 나한테 전화해서 사위의 돌이니 뭐니 그딴 이야기 하지 말고 나 귀찮게 하지 마. 알겠어?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찔끔 흘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겁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제가 남편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소리가 다 들렸나 봐요. 아버지께서 제가 어디 있나 싶어서 찾으러 오셨다가 남편 놈이 한 말을 다 듣고야 만 거죠. 큰 충격을 받으신 건지 아버지께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더니만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붙어 있는 장례식장이라 아버지를 급하게 입원시켰죠. 큰 충격으로 기절을 하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혼자 빈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간의 피로함, 갑자기 생긴 어머니의 사고, 그리고 딸의 이혼 소식까지 한 번에 알게 되어 충격을 받으신 건지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으셨지만 기절을 한 상태로 하루를 꼬박 보내셨어요. 그리고 발인 날 아침까지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 건지 깊은 수면을 취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몸이 신기하대요. 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문제는 없지만 리프레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한번 그런 상태에 빠져들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몸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겨울잠을 자는 곰이랑 대입해서 생각하면 편안하다고 했어요. 결국 발인 날 아침에 저 혼자서 장지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저 홀로 보내주게 되었고 평소 친정엄마가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수목장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놈조차 들어오지 않으니 공기가 무척이나 차갑더라고요. 짐을 싸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놈의 몰락을 말입니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아버지께서는 발인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저녁에서야 눈을 뜨셨죠. 아버지께서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남편놈 저희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그 인간에게 굵은 소금을 푼 물을 한 바가지 가득 끼얹으셨습니다. 이 망할 놈의 새끼가 감히 여기고 어디라고 찾아와. 미쳤어? 대응망덕한 놈. 돈에 눈이 멀어서 내 딸에게 그런 상처를 주더니 이제 다시 찾아와서 뭐 어쩌게. 당장 꺼져. 쟤라 연배오라고 앉아있네. 당장 꺼져라는 말 안 들려. 어디 너 같은 놈의 온감생신 내 딸을. 너 같은 건 아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아. 이 썩을 놈아.
내 눈앞에 두 번 다시는 띄지 마라. 아주 적진뼈로 범질러 버릴 테니까. 장인어른, 제가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덕에 이만큼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만했습니다. 제발 저한테 이 용서를. 어디 용서라는 말을 감히 네가 입에 올려. 썩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그러더니만 아버지께서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셨죠. 남편놈 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비는데 아주 꼴 좋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신지 궁금하시죠? 저에게 막말을 퍼붓던 놈이 하루아침에 빌고 빌 줄이야. 사건은 발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도 쓰러져 누워 계셨고 남편놈도 이제 남이 될 사이에 무슨 장례식장을 지키냐며 오지 않았죠. 혼자 발인을 준비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자리에 없는 아버지와 남편의 소식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심벽으로 쓰러지셔서 그이는 아니 쓰러지시다니 장례식 첫날에는 자리에 있으셨잖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쓰러지셨는데? 그때 저는 정말 끝까지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부터 쏟아내며 모든 사실을 구했어요. 제가 난임이라 아이를 가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부터 남편놈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했던 이야기까지요.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조건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그거 아니었으면 저랑 결혼을 할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말을 했던 남편놈의 진실을 모두 까발리고 더 이상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한 동네에 살면서 가족이 되기 전부터 가족처럼 지냈던 우리 엄마의 장례식에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남편놈의 욕을 퍼부으며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지른 거죠. 제가 이 꼴을 당하면서까지 그 인간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랑 결혼을 한 이유는 아버님 회사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참아야 합니까? 그 인간 어떤 년이랑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3개월 넘게 별거 중입니다. 제가 체면이라도 차려야 하지 않겠냐고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하니까 남들 사이에 뭐하러 자리를 지켜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혼할 거고요. 앞으로는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지금 찬혁이가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네, 시할아버지 기캐봐야 6개월밖에 더 못 살 거라고 했다면서 그 기간만 참으면 위자료 1억을 주겠다고 뒤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찌나 기분이 더럽던지. 그래, 그 1억이라도 받아 챙겨야 하시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놈 뒷바라지 해준 거에 비하면 1억 돈도 아닌 금액이지만 그거라도 꼭 받아야겠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이자는 이판사판이에요. 이혼하겠습니다. 당장 1억 받아내야겠어요. 더 이상 버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께서도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어떻게 검은머리 짐승이 그딴 짓을 할 수 있냐면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반전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남편놈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사정이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미국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간 척 다른 지방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라 몰래 남편을 입양하려고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입양 절차를 알아보고 시조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에 갔다 온 척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절차화되지 않고 전산 처리가 완벽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갓난아기를 입양하고 이중국적 핑계를 대면서 남편이 조금 컸을 때 한국에 온 척했던 것이지요. 시아버지께서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한다고 미국 국적은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시조 부모님께 말을 했고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을 상실한 척하면서 가짜 이중국적 문제도 처리를 했고요. 그렇게 남편을 입양해서 본인 아들인 것처럼 키워왔던 것입니다. 애초에
시할아버지께서 만드신 회사의 자금 대부분이 저희 조부모님께 빌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었는데 집터도 그렇고 회사 자금도 그렇고 저희 조부모님께서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물려주겠다고 저랑 결혼하라고 했던 것 또한 회사가 저희 집안의 돈으로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짐도 덜고 저희 부부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입양아인 걸 평생 숨기고 저희 집안 돈으로 세운 회사를 저희 자식에게 또 물려주고 하면 빚을 다 갚는 거라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남편놈이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이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실망을 하시고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둬 키운 값이 이런 배신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도 평생을 제 자식처럼 키운 자식인데 이걸 내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시할아버지께 낱낱이 일러 바치신 거죠. 시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본인 손자인 줄 알았던 남편놈이 입양아라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저에게 그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를 하셨대요. 내가 내 손주 며느리를 얼마나 아껴왔는데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 손주처럼 생각하며 보살폈는데 아이고 내가 죽어서 우리 형님 얼굴을 어찌 뵙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소리를 써.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게야. 아무리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이라고 해도 니들이 똑바로만 키웠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당장 불러와. 오늘 내일 하시던 시할아버지께서 번쩍 일어나셔서 분노를 금치 못하시니 당연히 시댁도 비상이었겠죠. 남편놈 바로 호출당해서 시댁으로 불려갔고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떠나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너 같은 놈은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하신 거죠. 시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시부모님도 무슨 수를 쓸 수 있었겠어요. 남편놈 본인이 입양아라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모든 걸 두고 떠나라는 말에 인생 종쳤구나 싶었던 겁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내연녀고 자시고 저한테 와서 비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내내 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골장 다 본 마당에 제가 그 인간을 용서할 일 있겠습니까? 그 인간이 매일같이 찾아와 비는데 그 얼굴에 매번 이혼 서리를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네가 나 위자료 1억 주겠다고 한 거 있지 않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여보, 잘못했어. 여보, 엄마랑 아버지가 나 파양 신청할 거를. 파양이 안 되면 전 재산 기부하고 떠나시겠대. 제발 우리가 알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내가 실수 한번 했다고 치고 용서해줘. 실수? 실수라기엔 너무 계획적이고 치졸한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 끝까지 혼자 보내게 한 주제에 실수라고? 나도 실수할게. 당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실수.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 있게 이 자식아. 저는 그 뒤로 그 인간과 연관된 모든 것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자꾸 친정집으로 찾아와 비는 것이 스트레스였는데 아버지께서 집까지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이사 가자고요. 그 결단력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그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고 남편놈이 그동안 문자로 쏟아낸 폭언, 별거 하는 동안 내연녀의 집에서 지냈었던 것까지 모두 시인한 덕분에 이혼은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1억을 받지는 못했지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내연녀에게도 2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혼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였어요. 내가 이주소의 진실을 알았어. 우리 아들의 능력인 줄 알고 그 아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게 전부 네 작품이었다며. 하긴 탱자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놈에 데려다 앉혀놨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놈이 그런 성과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지. 내가 눈 가리고 아웅했던 거야.
우리 며느리 능력인지도 모르고 아들놈이 정신 차린 줄 알고 아휴 내가 다 알았다. 그리고 애초에 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너희 집안 덕이었으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하고 생각하련다. 그동안 나도 회사가 쑥쑥 성장하라니 욕심이 나서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했었는데 욕심부린 뭘 받는 건가 싶다. 이 회사 네가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 아휴 이 회사를 정말 저에게 주시겠다고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후회를 한단 말이냐. 아들놈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한해치고 이 회사 제자리 찾아간다 생각하고 맡기마. 네 능력이라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고 말이야. 형이나 그런 것이 아닌 능력을 보고 돌려주는 거라 생각해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그 인간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충분히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잘 운영해 볼게요. 앞으로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가, 미안하다. 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끝까지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저는 회사를 받아 챙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영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임원 자리 하나를 맡아 제 회사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그만두고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직 제 나이가 40대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오래오래 해먹을 걸 생각하면 지금은 사회초년생 자리에 다시 앉는다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오랜 경력을 살려 도와주시겠다고 했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난 이후에 어디서 뭐 해먹고 사는지 가끔 동창들에게 전해 듣는데 취직도 못한 것 같고 내연녀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난 것 같고 친구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다닌다네요. 그동안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앞으로 가시밭길 제대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니 확실히 지난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는 후를 잘 털어내고 씩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